예, 방금 소개받은 위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중간중간에 있으시면 언제든 관계 없으니까 해주시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진로 상담은 좀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죠. 좀 좁게는 직업 상담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직업의 중요성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경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남들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니까 직업이 없다, 돈이 없다, 뭐 당연히 돈이 없으면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고, 이제 직업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자아 실현, 직업을 통한 자아 실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내용은 순서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로 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제와 적용순, 그다음에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로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하고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이렇게 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었으면, 자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과 직업의 이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만큼 사실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변의 환경, 부모님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넓게 퍼져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고려해야만 어떤 직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 진로 상담의 이론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파슨스는 진로 상담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직업 지도 운동을 선두했죠. 청소년의 직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1900년대 초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조차 없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연구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걸 이제 한국적인 상황의 바탕을 염두에 둬보면, 이제 대학 생활상담센터에 있을 때 학생들이 진로 문제로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실패했을 때나 아니면 연애에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진로가 좀 불투명할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이 보통 2년, 3년, 4년인데 대학 고학년일 때 오면 굉장히 자기가 전공한 진로와는 관계없는 그냥 현실이 제시하는 답안만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서, 그럴 때는 좀 늦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인이, 이제 파슨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분석입니다.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능력, 흥미, 포부 등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을 분석해야 됩니다. 직업 각각이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 장단점, 수입, 직업의 기회, 장래 전망 등에 대한 지식이 갖고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과학적 조언인데요. 위에 두 요인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결합이 필요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개인과 그다음에 직업을 마치 결혼할 때 듀오에 찾아가서 매칭을 하듯이 잘 매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특성 요인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이 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이 특성이 직업 행동을 예측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냐,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인데요. 진로 상담자들과 직업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 검사를 만드는데 이제 이론적 토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직업에는 어떤 특성들이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어떤 규칙성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인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걸 매칭하게 되는 거죠. 네, 특성 요인이론의 기본 가정과 명제인데요. 어떤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성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다. 그리고 직업 선택은 선택 자체가 중요한 일회적 과제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하나씩은 있다. 각 직업에는 단일한 형태의 사람이 종사하는데 특정한 직업에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 선택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간에 연결이 잘 될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기본 가정과 명제를 제시했는데 지금 들어도 상당히 타당하죠. 예. 이때는 이제 그 연도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화가 물론 됐지만 어떤 직업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평생 고용이 보장이 되고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번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겠지만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맞는 말이었죠.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상담 과정을 6단계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을 대신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어떤 직업을 구할 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뭐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아, 너는 이런 훈련이 부족하니까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이런 직업에는 자격 요건이 이게 필요한데 너는 아직 이게 부족해. 너의 신체는 맞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도 이게 수긍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직업 만족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잘 돼서 잘 맞으면 계속 가는 것이고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가겠죠. 예,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는 직업 선택을 한 번만 하는 행위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직업 발달을 무시했다는 거죠. 직업 발달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A라는 특성을 어떤 직업에서 배우고 B라는 특성을 또 어떤 직업에서 갖추면 그것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이제 다음 직업에서는 될 수가 다른 직업에 더 좋은 직업에 이제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요인을 좀 간과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의 특성에서 어느 것을 가장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아까 나온 특성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적성, 능력,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가장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걸 종합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홀랜드의 인성 이론인데 이 부분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하고 연배가 이제 비슷하신 분들 혹은 저 이상인 분들은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혹시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효과는 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 이론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이제 직업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든지 지금 이제 당장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학에 진학할 거고 어차피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로 미루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만 나중에는 다 수긍하는 편이죠. 이론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격과 직업 환경에 대한 유형론을 만든 건데요. 이 기본 가정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인 소질이 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소산이 직업 선택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직업적인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분이다.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이 곧바로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성격적인 부분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 곧 성격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는 이런 성격이야? 그러면 이러한 직종이 어울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홀랜드 인성이론 4가지 가정을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이런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데 그 앞자를 따서 이제 흔히 리아색 혹은 육각형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환경도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환경에 그런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찾는다. 처음에 설사 잘못 선택했더라도 다시금 선택할 때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다시 말하면 개인의 행동은 인성, 즉 성격이죠.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함수이며 선택하는 행동이 내 성격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맨 끝에다가 강의 오늘 이제 나눠 배포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직업 흥미 간이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살짝 준비했거든요. 자기와 비슷하거나 선호하는 것에 한번 V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거의 다 체크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밑에 그룹 1, 2, 3, 4, 5, 6번까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있죠. 그 설명에 1점 매우 싫다부터 5점 매우 좋다까지 이제 리커트 척도 5점으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그 번호를 매겨 보시겠어요? 매우 싫다부터 매우 좋다까지 한번 그 괄호에 평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평정을 하셨으면 이제 그 위에 체크한 개수와 밑에 내가 매우 싫다부터 매우 좋다까지 5점으로 체크한 것을 합치면 한번 합쳐 보시죠. 네, 다 합치셨죠? 그게 이제 순서대로 가장 높은 것들을 한번 상위 3개를 한번 뽑아 보시죠. 그룹 1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그래서 이제 앞글자만 떼서 리아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실제적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R이 가장 앞에 오겠죠. 그 다음에 탐구적이 2번째로 높게 나왔으면 I가 될 테고, 그 다음 예술적이 높게 나왔으면 A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진로 코드라고 부릅니다. 진로 코드.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이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한 이해는 밑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유형은 기계를 만지거나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한다. 이런 직업들이 뭐가 있느냐? 군인, 경찰, 농부, 운동선수, 트럭 운전사 등이 있다. 이게 지금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들과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사회적 유형,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과 도와주는 일을 선호한다.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 교육자, 상담가 등에 나오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선택한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 따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죠? 혹시 자기하고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으세요? 여기 고개를 격하게 흔들어 주신 선생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스타일리스트. 그러면 손재주가 좋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이 되죠. 그럼 이제 실제형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세요? 예술형과 실제형이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맞으세요? 이분은 그러면 이제 잘 선택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진로 상담실에서는 다시는 만나볼 일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을 나누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이제 매칭시킨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평생 가도 안 해볼 직업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기계를 너무 못 다뤄요. 기계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 PPT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나이 때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거는 좋아하지만 그 A, B, C, D, E에 나오는 설득적인 유형, 뭐 지도력이 있거나 통솔력이 있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목표를 향해서 진군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걸 이제 진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이론은 좀 깊이 보겠습니다. 예, 실제형입니다. 이제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재주가 있고 기계나 컴퓨터 등 도구 활용에 흥미가 있다. 분명하고 질서정연하며 실질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분들은 활동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만져져야 돼요. 그래서 리얼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 및 게임 활동, 신체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이제 직업 가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내에서 하는 활동이나 어떤 지식, 뭐 눈에 보이지 않죠. 머릿속에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취. 그것들이 이제 자본주의니까 돈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금전, 이런 것들이 더 가치롭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직업이 경찰관, 소방관, 기술자, 운동선수, 농업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이제 작물 같은 게 자라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자기 평가를 보통 이렇게 표해요. 사교적인 재능,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혼자서 손으로 만지고 기계를 잘 다루는 이런 소질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는 겸손하고 솔직하지만 다소 독단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호 활동은 당연히 기계나 도구, 장비 등의 조작이 있고, 적성은 이제 기계적, 기술적 능력이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돌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고, 이제 회피 활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감정을 교류하고 예민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며 어떤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걸 충족시켜줘야겠다,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입니다. 예, 관찰적, 지켜봐요. 논리적, 규칙이 있어야 되고 분석적이며 연구나 분석이나 평가 활동을 선호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경향. 이제 현대에서는 흔히 이제 오타쿠 같은 이미지라고. 예. 흔히 보면은 어떤 정보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전문가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하고 관심이 없는 거는 이제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이고 탐구적이고 학구적이라고 평가된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혁신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갖는다. 그 다음에 지식 추구나 개별 활동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애국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게 되고, 물리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골똘히 연구하는 직업인 걸 아시겠죠. 자기 평가는 대인관계 능력보다는 학술적 재능이 있다.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독립적이지만 내성적인 사람이다. 자연 및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이해 분석 및 예측을 한다. 학구적인 능력이 있다.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이지만 말로 하는 설득 및 영업 활동은 피하게 된다. 예, 다음은 이제 예술형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보실 관습적인 유형하고는 정반대예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규칙을 깨는 거죠. 창조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며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가 있다. 독립적이고 복잡한 비구조적인 상황을 선호한다. 이 비구조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직업 가치는 자율, 냅둬라, 변화, 쉽게 말하면 쉽게 질리는 거죠. 한 군데에. 그 다음에 여유롭고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봉사, 애국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적인 재능보다는 혁신적이고 지적인 재능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유별나고 혼란스러워 보이며 예민하지만 창조적인 사람이다. 예,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문학, 음악, 미술, 기획, 영상 관련 활동을 선호하고 예술적 창의적인 능력이 있으며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성격. 쉽게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틀에 박힌 일이나 규칙 따위는 싫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형이 나왔습니다. 함께하는 활동, 타인을 도와주는 활동을 선호하고 협력적이며 친근하고 관대하다.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직업 가치로는 봉사나 변화지향이 금전보상이나 개별 활동보다는 크다. 대표적인 직업이 이제 교사나 상담가,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계적인 능력보다는 사람들을 대하는 대인관계적인 소질이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주로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동정심과 이타심이 강하다. 상담이나 교육, 봉사활동 선호하고 대인지향적인 능력이 있다. 동정심과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지만 어떤 그것들을 경쟁하는 활동으로는 회피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취형입니다. 리더십, 도전, 책임의식,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명예, 인정, 권위에 흥미가 있습니다. 인정이나 위신, 사례중시, 그룹, 조직, 다양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고 자신감이나 야심적, 외향적이며 실질적 보상에 관심이 있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성취하거나 금전적인 활동이 개별적이고 신뢰적인 활동보다 더 가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EO, 관리자, 언론인, 판매인 등 주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직업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쪽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능력보다는 설득력이나 영업 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고 열정적이며 외향적이며 모험적이지만 야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호 활동은 설득이라든지 지시, 지도 활동이 되겠고 적성은 이제 경영이나 영업 능력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대담하고 사교적인 성격. 그다음에 회피 활동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이나 추상적인 주제를 싫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습형입니다.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는데요. 체계적인 작업 환경. 이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다. A 다음에는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이나 조직적인 활동을 좋아하죠. 사무기기, 통계관리, 재고관리 등 눈에 보이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활동에 유능하죠. 직업 가치는 변화를 싫어하니까 직업이 안정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만큼 성취를 받는 그런 것들이 변화를 다양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대가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직업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종사자들은 거의 다 규칙대로 약속대로 흘러가는 그런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제 관습형에 해당이 되죠. 사서나 비서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실무 능력이 있고 안정을 추구하지만 규율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칙을 만들거나 따르는 활동이 이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요. 이분들에게는 사무적인 능력이 있고 현실적이고 성실한 성격이지만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거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홀랜드의 인성이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편파적이라는 건데 이제 요즘은 많이 이게 깨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탐구형, 그러니까 주로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은 남성의 직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형, 주로 이제 봉사하고 돌보고 어떤 케어하는 그런 역할에는 여자분들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성적인 편파를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 상담 절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이 있다, 직업에도 성격이 있다, 그걸 잘 매칭시키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좀 배제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사회학적 이론인데요.
이제까지는 직업 요인을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개인 내에서 문제를 찾았다면은 이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환경이 개인의 직업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다른 진로 요인, 사회적인 요인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기는 확실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화나 인종의 차이보다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이 직업적 포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어떤 계층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의학 전문 대학원 그런 데 가려면은 학비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뭐 엄두도 못 내죠. 뭐 이제 이 이론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직업적인 야망이 다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부모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매년 있는 일이지만 뭐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데 사는 학생들이 더 우수한 대학에 많이 입학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뭐 이거를 이제 뭐 부모의 영향으로 보자면 부모가 부자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더 많은 과외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환경이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학업 수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사회학적 이론에서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한계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재량권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아니면 주위에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를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뭐 고대부터 있었을 겁니다. 뭐 선생님 집안에서 선생님이 주로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 판사 집안에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죠. 이제 부모님의 직업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이제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이 이제 소규모일 때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카운터를 봐야 되지만 이게 이제 시스템이 고착이 되면은 내가 아니라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거기다 꽂아놓고 자기는 이제 여유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장단점을 쉽게 알게 되고 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뭐 매출에 뭐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안산의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에 따라서 민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렇게 알려져 있는 위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대비를 할 수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장단점은 큰 정보가 돼서 여기는 이제 내담자라고 표현해 보면 이 내담자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이론을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사례라든지 상담 실제라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짬뽕이 된 겁니다. 어느 한 이론만이 압도적이었다면 이제 그 이론을 주로 배웠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주로 혼합이 돼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론이다 그거를 이제 증명해내기보다는 그냥 어떨 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이론이 더 잘 먹힌다, 더 잘 적용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인데 당장 부모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 학생은 지금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학비를 일정 정도 지원을 받게 돼서 교육을 계속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당장 라면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대학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의 환경이 이 아이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진로 상담의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본인에 대한 이해로 시작이 돼요. 자기 이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구분해 보자면 가치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아까 뭐 애국이라는 가치도 나왔지만 뭐 국가냐. 내 개인 자신의 영달이냐.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분들도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가끔 보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지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다만 나를 거쳐서 다시 이제 그분에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
그건 이제 적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흥미, 성격, 그 다음에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체적 특성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업 현장에서는 가장 꺼려지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정신에 대한 통제가 가끔 이제 약을 먹어서 일정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이제 흉기를 누르고 이제 작업 도구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걸 휘둘러서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내포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차라리 뭐 하반신 마비라든지 팔이 한쪽이 없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어떤 그 혜택을 받아서 기업에서 일정 부분 고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취업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인데,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대략 알려진 것만 한 1만여 가지가 넘고요. 생전 처음 보는, 이 말만 들어서는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화가 돼 있고, 세분화가 돼 있고, 그래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체계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청소년 학과시니까 나중에 이제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진로 상담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이 아니면 내담자 아니면 자녀들이 난 이런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전 이제 이 장면에서 일한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별의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구직자와 실직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 일거리가 없는 직종들이 있어요. 건축 현장이죠. 땅을 파서 터파기를 하고 수도관을 매설하고 등등등 시작을 해서 기초를 세우고 콘크리트, 골재를 붓고 벽돌을 쌓고 전기 공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것들 저는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머릿속에서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런 정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은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선생류밖에 없거든요. 아는 직업이. 그런데 이제 이런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되면서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이런 직업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가 있다. 어떤 성격 특성이 요구가 된다. 예를 들어 이제 반복적인 일을 잘 견뎌야 된다든지 창의력이 요구가 된다든지 급여는 어느 정도 된다. 사회 인식은 어떻다. 이런 것들, 발전 가능성은 어떠하다. 지금 몇 년 동안 비루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앞길이 창창할 것 같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진로 상담에 좀 비전을 좀 품고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류를 많이 보고요. 극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아무튼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다 수집을 해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입니다. 의사결정 기술을 훈련하는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솔직히 말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난 이걸 너무 좋아했는데, 다음날 되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건 청소년들에게서 되게 특히 심해요. 특히 이제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고, TV에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보여지고 돈 많이 벌린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쉽게 마음이 이렇게 부평초처럼 바뀌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너무 많고 나 자신도 어떤 확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비교예요. 비교와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선택지를 최대한 좁혀놓고 그 중에서 하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인 인식. 판사, 검사가 의사보다 훨씬 돈 적게 벌죠. 알죠. 그렇지만 명예직이죠. 파워가 있죠. 권력이 있죠. 이런 것들,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회적인 인식 말씀드렸고, 연봉, 급여, 그 다음에 부모님께 뭐 효도해야 될 입장인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여야만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지 등등등, 뭐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의 숫자가 한 가지, 서너 가지만 이렇게 늘어나도 비교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직업의 폭을 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이 선택지들을 좀 좁혀나가는 게 우리 진로 상담에서 실제적인 과제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의 함양인데요. 진로 지도 및 진로 상담에서는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맨 앞에서 진로 상담의 정의를 내릴 때도 이 직업은 결국은 내담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담자가 져야 돼요. 옆에서 당신이 부추겼잖아, 이런 얘기는 최소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제가 먼저 알아야 그걸 정보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내담자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더 정보가 많아야 되고, 이제 가장 좋은 정보를 얻는 경로는 그래요.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연구에 의하면은 보통 이제 죽을 때까지 뭐 한 직장에서만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렇게 직업이 바뀌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까 이제 직업 발달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세보세요. 속으로 몇 가지가 바뀌었는지. 이제 죽을 때까지 한 10여 가지 정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여 가지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남들의 정보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그걸 얼마나 신뢰롭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그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이렇게 크로스 체킹도 하고, 이렇게 검증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직업관을 갖기 위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게 이제 또 하나인데요. 이제 일 자체를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 일 왜 하느냐?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돈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에서 겪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자기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죠. 이 시간들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 거의 다 진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대인관계도 직업에서 확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확장이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을 좀 버리기보다는 좀 보류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우리 이제 청소년 학과니까 다 아시죠? 정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아 정체감을 좀 이렇게 확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야 돼요. 행복. 제가 목이 아프니까 한 분만 질문할게요. 네.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열심히 듣고 계신 선생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마음의 평화요? 아, 그러면 세 끼를 굶어도 마음의 평화가 오실 수 있으세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행복이 언제 오는지를, 그럼 어떻게 내가 행복한지를 아냐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웃는지를 보면 돼요. 그것들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많은지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돈에 치여가지고 이제 허덕대던 내담자들도 그 일이 벌이는 적게 됐지만 나에게는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게 돈 조금 더 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다시 말하면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그 일이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이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이 부분을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자체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성역할의 고정관념. 뭐 이거는 여자만 할 수 있어, 이건 남자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많이 깨진 편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담자들이 오는지예요. 어떤 내담자들이 오는지냐면 그 윌리엄스는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진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선택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하는 내담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한 선택을 했다. 진로를 선택했으나 자신감이 없는 내담자. 흥미와 적성 간에 모순되는 선택을 한 사람. 직업에 흥미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그 홀랜드 인성 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을 밝혀가지고 이걸 매칭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능력이 사실은 평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력 개념이. 그러니까 혹시 저 가이던스 프로에서 나온 홀랜드 검사 직업 적성 탐색 검사라고 부르는데 해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야, 네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볼까? 이제 이런 게 능력 평정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럴 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그래? 응,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높게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높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실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나 의대에 가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의대에 입학해서 자퇴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왜? 피를 못 봐. 너무 징그러워. 이게 막 구토가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하겠습니까? 뭐 이것도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라면 능력이니까. 흥미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뭔가 좀 입을 우물우물 거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는 것 같아요. 예.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흥미가 있는 분들이 단기간 안에 더 집중력 있게 그 분야에서 성취를 이뤄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흥미가 있다는 얘기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근속 연수가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별다른 보상이 없어도 외적에서 돈을 조금 덜 받아도 내 안에서 만족되는 게 있으니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직업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인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0년을 버티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재미가 있어야 될지 재미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흥미를 능력보다는 이제 미래의 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네가 당장 능력은 없을지라도 흥미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런 교육을 받으면 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용이.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이지만 능력이 없는 내담자. 이제 이건 안타깝지만 이제 정신병리가 있거나 정신지체가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흥미가 없거나 일자리가 매우 희귀한 직업을 원하는 내담자.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내담자. 이런 분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똑똑치 못한 바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내담자. 이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청소부를 하고 싶대. 일반적으로 요즘은 정말 가끔 가다가 TV 뉴스에서 청소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니까 뭐 석사를 졸업했는데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일반적이라면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굉장히 드문 선택이니까 뉴스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그런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왕따 경험이 있어요. 초, 중, 고, 대학까지 왕따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대인관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는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싶대.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혼자서 거리를 쓸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겠대요. 얼토당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로 상담에서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다룰 수 있어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로를 전공한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대학 교수 중에도.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숙명여대 김봉환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진로 상담 때문에 저 책방에서 서점에서 책을 골라보시면 이 김봉환 외 이런 직업 상담 굉장히 많아요. 진로 상담이.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진로를 결정했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진로를 결정했는데 노력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취업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능력이 높다, 낮다. 능고, 능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높다, 낮다. 의고, 의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네 가지가 나오게 결합되게 되는 거죠. 능력이 높은데 의지도 높아.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로 취업하면 돼요. 적절한 기업이 눈에 안 보였던 것 뿐이야. 능력은 높은데 의지가 낮아. 이분들은 아까 뭐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든 어떤 그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고 같이 이제 노력하면 금세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능력이 낮고 의지도 낮다. 이분들이 가장 골치예요. 이분들은 상담을 보류해요. 일단 보류하고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걸 보냅니다. 예, 집단 상담 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거기 가면은 개인 상담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너 좀 바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10명이 너 바보야, 찐따야, 또라이야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자기 이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능력은 낮은데 의지가 높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훈련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유형 분류까지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류의 내담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담의 목표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진로가 이미 결정된 사람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탐색해서 그 과정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는 별로 개입할 건 없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과정으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인지를 확인해서 결정된 진로를 위한 준비를 옆에서 돕는 거죠. 내담자의 잠재 가능성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내담자는 진로에 대한 탐색을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하게 해서 직업 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연습하는 것까지 이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부단형 내담자라는 것은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의욕이 넘쳤는데 다음 날은 또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개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불확실감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고쳐 나가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열등감 수준의 저하, 가족의 열등감 수준, 그렇죠. 가족의 기대와 내담자의 능력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거나 가족과의 갈등을 해소한다. 이것들은 그냥 심리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에서 취업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구직자, 실직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죠. 여기 마침 그 선생님들 중에 고용노동부 소속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뭐 지명 광고들을 통해서 이거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다는 걸. 이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이 사람의 이제 욕구를 확인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를. 참여자의 특성이라든지 정보를 탐색하고, 어떤 욕구 때문에 뭐 이직을 하고 싶다든지 퇴직을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욕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서나 구직표 작성, 그다음에 상담을 통한 수정을 하고, 구직자의 기초 직업 능력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흔히 얘기하는 관성이 붙어서 어떤 직업에 한번 종사하게 되면은 그 진로를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당장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음 교육까지 필요한 뭐 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경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제 여기서부터 취업을 논의해 보는 게 이 사람의 기초적인 직업 능력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탐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개인의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어떤 생애 진로 사정, 어떤 직업을 희망하느냐, 어떤 훈련을 받고 싶으냐, 그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진로 탐색이라든지 그건 좀 과거로부터 좀 이렇게 흘러온 문제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했을 때 어떤 과목을 싫어했던지 좋아했던지 이런 것도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다음에 뭐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 그다음에 체계적인 환경이 좋은지 아니면 변화가 좋은지, 그다음에 자신의 장단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체감을 확립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직업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직업을 해볼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참여자와 이제 협력 관계,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에 대한 진단을 내가 이제 그 상담자가 임의적으로 내리지 않고 기존에 이제 각종 검사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직업 심리 검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혹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www.work.go.kr이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죠. 이쪽에 가시면 각종 직업 정보도 많고,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심리 검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예요. 그다음에 원래는 그 가이던스 프로라는 데서는 그 홀랜드 검사를 쓰시면 돈을 약간 지불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롱형, 숏형 해가지고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 있네요. 이제 워크넷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보다 이제 훨씬 많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된다라는 건데,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게 있고,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한 흥미 유형 검사가 홀랜드 인성이론의 바탕을 둔 리아색이 육각형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검사가 들어가는데, 이제 대학에서 성격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MBTI 정도 하고,
이 사람이 정신병리가 혹시나 의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 보여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이럴 때는 이제 MMPI 정도를 사용하죠. 여기는 이제 그 5요인 이론에 따른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정서적 불안정성이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높으면은 자기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온전히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어떤 정서나 판단, 사고, 이런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응적인 면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높게 되면은 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 혹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 같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의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생활사 검사는 다양한 분야를 측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는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다음에 직업 적성 검사는 이분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까 이제 흥미 검사에서는 능력을 체크 못한다고 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워크넷, 그다음에 이제 hrd.go.kr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직업 정보에 대해서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개인에 대한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단계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목표를 수립하고 구직 역량 강화를 하게 됩니다. 심리 검사를 결과를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문제점이 파악이 되겠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과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넷이라든지 훈련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관련 정보 이용을 계속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업 목표라든지 직종 목표 수립을 위해 이런 활동들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원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조사하는 내용을 이제 형식을 줘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회사명, 그다음 직무, 그다음에 회사와 관련한 뭐 시장, 경쟁관계, 기업 현황, 경영자의 철학, 연역 실적, 경쟁관계 기업 등등등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할 때는 어떤 자격들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지원 포지션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뭐 이런 내용이다라면은, 그래서 내가 그런 분야에 지원할 때 내가 적합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면이 부족해서 내가 어떤 걸 더 채워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으로서 진행이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타인 조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너 같은 사람 뽑겠니?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아니면 너를 탈락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 것 같냐고,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좀 다운된 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이 에너지를 좀 쓰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이제 칭찬을 하면 좀 고래도 춤추게 되듯이 이제 좀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강점들을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도 2대1의 비율로 작성할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칭찬 2개 하면 뭐 나아졌으면 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고요. 이제 정 칭찬할 게 없으면 뭐 외모가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뭐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좀 유치하리만큼 이제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데 힘을 쏟는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로 가시면 이제 개인별로 이제 취업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참여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은 이제 고용센터에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단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린 청소년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케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은 아까 전에 말씀한 김봉환 교수님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인데 집단 프로그램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생애 진로 무지개라든지 이제 자기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에 의해 비춰지는 나,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직업 상담을 개입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적인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물론 이제 뭐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면접에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까지 실제적인 모의 면접까지 이게 카메라 갖다 놓고 실제로 촬영해보고 면접관 역할 해보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 받아보고 뭐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시선이 불안정하다, 손이 떨린다, 말투에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피드백까지 다 받아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원 서류를 이제 컨설팅을 하고 취업을 아예 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직업이 너에게는 어울리겠다라고, 여건이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직 장애 요인을 재확인해서 그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노력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구직 의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면접에서 자꾸 탈락이 되니까 서류를 넣기 싫어지는 내담자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런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최소한 2개는 넣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분은 이 고용노동부 선생님이 직접 그 동행 면접을 합니다. 그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취업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종결이 되면 그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요즘은 다 SNS로 하죠. 이것들을 다 이제 피드백을 받고 혹시나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취업 성공 패키지가 이제 다른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간에 있는 직업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육 훈련이.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까지 이제 이런 개념이 국비 지원이거든요. 나라에서 돈을 대줄 테니 직업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경쟁력을 한번 갖춰보십시오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거 있기 전에는 다 개인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정책 제도가 생겼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이제 교육비를 제공을 해줘요. 이 분야를 당신이 어떻게 어떤 직종으로 이런 계획서들을 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만들고 나면 너에게 적합한 직업은 이제 바리스타구나. 그렇다면 학원에 다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주게 됩니다. 카드를.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이수한 다음에 이제 그 학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지만 그게 또 안 됐을 땐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취업 알선을 받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정책적인 지원까지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제 면접까지 손을 봐줘야 돼요. 뭐 이력서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면접의 단골 질문 같은 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뭐 거의 뭐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서 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 전에 왜 그만뒀냐, 장점과 단점이 뭐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기 상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한 진단, 그것들이 이제 직업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제 구직 역량 강화, 취업 기술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취업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이 만나는 청소년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사실은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뭐 딱히 이제 이게 어떤 이론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예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이제 왕따를 당한 분이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 한 25세까지니까 대학 전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게 직업학교예요. 플로리스트 과정인데 이 플로리스트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인 관계가 안 되니까 면접에서 너무 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이게 떨리는 게 눈에 보일 만큼 그래서 이제 면접이 당연히 안 되겠죠. 간신히 이제 플로리스트 과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지인을 통해서 뭐 화원, 꽃집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손님들을 대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써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저를 한 20번 정도 만났어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래? 이렇게 직면을 했다가는 금방 이제 튕겨져 나갈 뿐인 거죠. 끝까지 오늘은 또 보듬고 다음 주에도 보듬고 계속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 20번 만나고 면접 그 사이에 4번 떨어진 후에 간신히 취업을 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이제 청소년들을 대하실 때 우리보다 못 미치는 바가 많죠. 정보도 부족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생각에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짧고 인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이제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맞게끔 좀 이렇게 우리가 견뎌줄 부분은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성비, 아까 이제 젠더 바이어스라고 있었죠. 이제 이분은 남자분이었는데 2년제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했어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거고 거기서 어쩌다 보니 뭐 컴퓨터 전공가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게 된 거고 친구가 회계가 좋다고 하니까 취업이 잘 된대.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뭐 이제 여자가 많은 과를 나온 남자분들은 알아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독하게 공부하는지. 그래서 비교 우위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격증 못 땄고 그다음에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로 많이 채용을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여자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남자분들은 거의 다 세무사, 회계사분들은 남자분 아닙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접대할 수 있는 여직원들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취업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이제 신체적인 특성도 있어요. 군대에서 손목을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은 그 장애를 이제 군대에서 입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놨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가산점을 10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무원 시험으로 전환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중이고요. 이제 사회성이 결여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들하고 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오시면 이 아버지가 드시기 전에 이 친구가 다 먹어요. 먹고 나서 끝에 이제 그 뼈다귀만 남은 부분을 아버지를 드시라고 이렇게 드려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이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따지기도 잘 따지고 이제 1년 동안 대학 그 학과 조교로 일했는데 조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부적응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구르트라는 음료수가 있죠. 유산균 음료가. 근데 이제 비슷한 것 중에 비타 야구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동료는 이거 똑같은 요구르트야 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요구르트하고 비타 야구하고 같지? 여기서부터 이제 부적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관계에서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정신과를 내 방에서 진단을 받아봤을 때 이제 정신분열이 진단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당장의 취업보다는 지금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와의 상처가 풀리지 않아서 이제 취업을 못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분이죠. 장손이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높았는데 이제 어머님은 고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남편분하고 이제 불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를 돌봐줄 사람이 이제 없었던 거죠. 이제 정서적으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는 혹시 아시나요? 그 귀에서 이제 울림이나 진동이 심하게 울려서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약간의 사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병원 치료를 받느냐고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를 다 이제 병원 치료에 할애하기 때문에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인을 거슬러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가 문제다. 엄마는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이렇게 상처 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에게 상처를 줬고 고등학교 때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줬고 이제 이게 안 풀리면은 이제 개인 당장의 적응도 안 되고 취업은 더욱더 요원한 얘기죠. 이제 우리 그 상담을 할 때 취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어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분이 과연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상담으로 이게 해결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이건 병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가끔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임상의 영역, 정신과 약물 치료의 영역이다. 이런 부분은 이 관계 유관기관하고 빨리 연락을 취해서 좀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알코올 중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아요. 또 한 분은 이제 오른손에 이제 몇 마디가 이렇게 절단되신 분이었는데 다행히 그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있어서 경기도에 소재한 이제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장애자 특별 전형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4학년까지 다녔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휴학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졸업을 해도 비전이 안 보이니까 이걸 졸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부모님이 하고 계신 일이 좀 가업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물려받아서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분은 당연히 이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학업 능력이 좀 떨어져서 자식을 보충하려고 방학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좀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적인 능력과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는 것을 좀 배려받는 이제 그런 직종에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중에도 이제 장애자끼리 경쟁하는 전형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추천을 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직업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하실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직업에 대한 좀 흥미를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직업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들어가는 뭐 알바할 때 들어가는 뭐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정보는 보다 더 심화된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별로 좀 나눠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에 내가 관심이 있다. 뭐 게임의 원화를 그린다든지 뭐 CG를 작성한다든지 뭐 3D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게임 잡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고요. 이렇게 업무별로 이렇게 특화된 구인 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육교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게시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치기공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덴탈 잡이라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 자기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모를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답답하다고 했는데, 직업,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를 좀 알려줘야 돼요.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직업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아이돌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아이돌들이 멋진 옷, 그다음에 화려한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머리 모양이 너무 최신이야. 너 너무 이뻐. 저거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머리 스스로 했겠니? 저 연예인이? 그럼 누가 했을까? 스타일리스트가 했을 거야. 그럼 왜 스타일리스트가 하지? 잘하니까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배워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거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들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떤 직업에는 그 필요성이 있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이제 아이들이 조금 말이 좀 이렇게 통하기 시작을 해요. 예, 부족한 강의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